정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발표를 통해서 드릴 메시지는 동방예의지국에서 현대 효도대구로 갈 수 있는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념사에서 홍익인간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 있는데요. 오늘날 우리나라가 경제 대국이면서 군사 대국이고 여섯 번째 강대국으로 도약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내부적으로 뭐 불공정이랄지 불평등이랄지 사회 갈등이랄지 몇 가지 현안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미래의 21세기의 핵심 사상, 지도 사상으로서 홍익인간 이념을 많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말씀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잘 아시는 것처럼 역사적으로 동방예의지국, 군자국 그런 칭송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공자께서도 하남성에 노나라에 살고 계실 때 황하 건너 조선이라는 나라에 가고 싶어 했고 살고 싶어 했다는 말씀이 후원서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유구한 전통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10대 경제 대국인데 국혼이 좀 미흡해지고 국통맥이 제대로 전송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날 홍익인간의 이념을 살려서 국가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그런 필요성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삼국유사에 황국배달 조선의 국통맥과 홍익인간의 이념, 제세이와 형통공안에 대해서 유구한 사상이 전승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효도와 관해서도 환국의 환인 오훈으로부터 환웅 6훈, 조선 당군의 8조기호에 이르기까지 우리 대한민국이 홍익인간의 본산이면서 종주국이면서 세계의 유일한 도덕의 종주국, 교회의 종주국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전통이 우리의 유전자 속에 연면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내부적으로 사회 갈등과 불평등, 불공정의 그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만 또 하나 뺄 수 없는 우리 현대화 속에서 가족 공동체가 세대 갈등이라든지 남녀 갈등이라든지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이 내재된 그런 여건에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해결함에 있어서도 홍익인간 이념을 부활함으로써 해결 방법과 새로운 국가 비전을 제시하는데 참고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역사의 기록과 전통에 의해서 국통과 국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현재 시점에서 대한민국이 지속적인 미래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단절된 국통과 국혼을 이어가고 이러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살려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홍익인간 이념을 현대화하고 또 홍익인간 속에 있는 효도에 대한 사상과 전통을 현대화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국가사회적으로 살리고 부흥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홍익인간 제세이와 형통공안이 홍익인간 사상의 세 가지 중요한 요소인데 이 개념을 어떻게 정립을 하고 이 개념을 바로 세웠을 때 어떻게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지 해결 방법과 효도 대국으로 가는 3대 국가 발전 전략, 국가 이념에 이르기까지 말씀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익인간의 개념은 지금까지 우리가 아시는 게 널리 인간을 이렇게 하라. 이게 식민사학의 해석이었습니다. 저는 학술 논문과
그 저수를 통해서 인간을 모두 이롭게 한다. 이렇게 해석을 바꾸고 있습니다. 맨 위에 있는 것처럼 막연한 논리를 넘어 철저하게 모두를 향해서 이 홍익인간 사상을 현대화하고 세계화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사회과학적으로 인구통계학적인 개념을 들었을 때 남성이든 여성이든 모두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해석 하나 바꿈으로 인해서. 그리고 경제에서도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모두 이렇게 하라. 누가 해야 되죠? 대통령을 비롯한 이 선출직의 그 국회 지방의원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대 노령층이든 청년층이든 모두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홍익인간의 확정적인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한이든 북한이든 통일 문제에 있어서도 남한이든 북한이든 이렇게 해야 통일을 함에 우리가 홍익인간 사상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국제적 측면에서도 이민족이든 저민족이든 백인이든 흑인이든 황인이든 관계없이 모두를 철저하게 이 홍익인간 이념에 입각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홍익인간의 이념을 다양하게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홍익인간을 그 개념 측면에서 바로 세우고 우리가 안고 있는 당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 염치문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성통공헌의 도덕성을 확보하는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제세이화라고 하는 법령 제도의 또 간섭의 준수와 보완이 충족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통공헌을 통해서 도덕성이 확보가 돼야 되고 그리고 법제의 준수, 간섭을 준수하는 제세이화의 생활이 충족이 됐을 때 홍익인간을 현대화하고 오늘날 세계화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짧은 시간이지만은 그 성통공헌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미 3.1 신고에 오후의 그 내용에 잘 설명이 되어 있고요. 3.1 신고 중에 마지막 진리훈에 그 우리가 잘 아는 명상요가 성통공헌의 수행, 특히 이제 그 이론적으로는 기감조식 금촉의 산법수행이라고 해서 그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론에 입각해서 전성된 그런 산법수행 이론에 의해서 명상을 하는 것처럼 자기가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떠올려서 다 버리게 되면 성통공헌을 통해서 누구든지 착해지고 지혜로워지고 맑은 삶을 살 수 있는 성명정의 본래의 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효과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홍익인간 이념의 교육에서는 맨 마지막 줄에 있는 것처럼 이 대통령을 비롯한 정책 결정자들이 도덕성의 확보하에 또 일반인들은 시민의식 향상 속에서 우리가 당면과제의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공정한 논의와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다. 그런 전제 조건을 조건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세이화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우리가 잘 아는 아까 삼국 그 유사에 나왔던 우리가 잘 아는 360여사 또는 참정개경의 366사를 이제 가르쳐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366사라는 건 뭐냐? 일찍이 송호수 박사께서 이 참정개경의 366사는 법령이요 윤리시침이다. 그렇게 설파한 바가 있습니다. 그거를 저는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립니다. 국내에 적용하는 참정개경의 366사와 국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364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걸 요약하면 국내에서는 사회 규범을 준수하고 역사적으로는 율령이라고 해서 오늘날 법령에 해당하는 366사를 지키는 것입니다. 물론 필요하면 개정해서 보완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내에서 적용해야 될 제사이화의 내용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국제화 시대의 국제적인 제사이화의 내용은 뭐냐? 요즘 말하는 복지, 인권, 경제, 평화, 환경에 대한
사명을 지키는 것이 글로벌한 사명이 되겠습니다. 이랬을 때 이런 제세이화를 충족했을 때 추상적인 형태가 아니라 국가가 집행하는 구체적인 국가 운영, 국적 운영 체계로서 적용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홍익인간 이념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공정, 불평등, 사회 갈등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그 말씀을 짧지만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당면과제에 대해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통공안을 통해서 도덕성이 확보가 충족이 되고 또 아울러 공평무사한 법제도 실행이 라는 조건이 충족이 됐을 때 홍익인간 모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인구 통계학적인 속성별로 각각의 비례 배분의 방식과 그리고 모두가 수평적으로 동반적으로 행복해야 되고 그리고 인구 통계학적인 지역이 어디든지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민족이 어디든 누구든 북한이든 남한이든 차별을 하지 않고 적용하면 이 홍익인간의 사상을 통해서 우리가 안고 있는 갈등을 포함한 모든 당면 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효도에 있어서도 똑같은 홍익인간의 이념을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홍익인간의 그 366사 중에 11개의 조항이 참정 개경에 전통적으로 전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효사상을 어떻게 현대화할 수 있느냐 그 말씀을 드리면 이 구조적인 측면에서 과거에는 일방적이고 수직적인 공경을 해야 하는 거였다면 이걸 현대화할 때 현지인 사상에 입각해서 이른바 신의사실 협력의 개념에 입각해서 수평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야 된다. 이것이 현대화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향점, 자식의 희생을 전제로 해서 부모 공경에 효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인자함과 자식의 효도가 결합된 적극적으로 국가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효도 내국의 국가 비전을 설정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조금 설명을 추가하면 연령, 소득, 지역 그런 차별이 없이 모두에게 이로운 그 홍익인간 대국도 이룰 수가 있고 효도 대국 그런 전략 측면에서도 부모 자식이 모두 행복한 효도 대국을 국가의 최상위 목표로 설정해야 된다. 이것이 효도 대국을 향하는 3대 국가 발전 전략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런 전략 하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미래의 국가 발전을 위한 그 국가 비전으로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 비전은 세계가 존경하는 21세기 효도 대국으로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밑에 그 작은 설명을 드리지만은요, 우리가 몇 명이 몸과 마음과 기에 몇 년이 내재된 그러한 홍익인간 사상을 전제로 해서 이 대한민국은 세계를 이끄는 진정한 3대 효도 대국으로 도약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 이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끝까지 지켜주시는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지루하시죠? 아니요. 괜찮아요. 애들 많이 쓰셨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우리 노인복지 정책의 새로운 인식에 대한 것인데 저 이런 사람입니다. 규슈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했고요. 공직에서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국민연금공단 노후준비 전문 강사로 위촉을 받아서 강연 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법과 복지 그리고 현장을 경험하면서 우리 100세 인생하고 사회복지 문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칭 제 브랜드를 저 위에 있습니다. 오른쪽 위에 100세 인생 주치의라고 브랜드를 붙였습니다. 멋지지 않나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당초는 거의 만석이 됐었거든요. 지금 일부 조금밖에 안 남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저 강의할 기분이 안 납니다. 그래서 건의드립니다. 우리 이사장님께는 미리 양해를 구했습니다. 제가 요거 오늘 15분 강의 준비했는데 요거 풀 버전으로 하면 2시간은 해야 됩니다. 앞으로 풀 버전 강의를 해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다시 한번 모시고 제대로 된 강의를 해드릴까 합니다. 오늘 강의의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노인복지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랬고요. 우리 돈, 건강, 여가, 대인관계, 일 이런 거 엄청 중요합니다. 맨 끝으로 가서 제가 오늘 건의하고 싶었던 것이 있습니다. 이거 참 명강의가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풀 버전 강의를 위해서 오늘은 맛배기로 보여드립니다. 강의의 포인트는 이거였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지금 출산정책 지원해 주는 거 아시죠? 아이 하나 낳으면 얼마 줍니까? 둘 낳으면 얼마 줍니까? 막 줍니다. 그런데 부모를 모시고 효도하면 정부에서 주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별로 없어요. 노인복지정책에서 이런 것들을 포함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강의의 포인트였는데 과정은 다 마칩니다. 그래서 다른 거 없습니다. 출산지원정책에서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서 효도정책을 만들자. 벤치마킹.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핵심 이겁니다. 출산정책에서 아기들 처음 낳으면 첫 만남 이용권이라고 줍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서 돌보고 효도를 하면 첫 돌봄 이용권 주자. 다음에 요즘 자녀들이 우리 젊은이들이 부모가 되면 부모 급여를 받습니다. 효도를 하면 효도 급여도 주자 이겁니다. 세 번째 주거 정책입니다. 다자녀를 갖고 자녀를 많이 갖고 있으면 주택 공급상의 특별 공급 정책이 있습니다. 우리 3세대가 동거하는 효도 가정이 있으면 주거 정책상에 특혜를 한번 줘보자. 이런 것들을 주 내용으로 했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다자녀 지금 우대해주지 않습니까? 여러 측면에서 그거와 마찬가지로 효도를 하는 경우에는 부모 돌봄을 잘하는 경우에는 그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질 수 있도록 효도여행 바우처 또 오늘 했습니다. 우리 효행 포상도 확산하자. 이런 것들을 내용으로 담아서 출산을 장려하는 촘촘한 그물망이 있는 것처럼 우리 효도를 장려하는 인프라도 세밀하게 한번 설계해보자. 이런 것들을 정부나 여기 국회 아닙니까? 국회의원들한테 건의하자. 이런 의도에서 강의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겁니다. 이거 효도 세액공제. 우리 효도를 하는 자녀들한테는 세액공제를 해주자. 다음에 돌봄 휴직 근로자들한테 근로시간 단축해. 요즘 애들 양육하는데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효도해도 이런 거 벤치마킹해서 베풀어 주자. 그 다음에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한 크레딧 제도가 있습니다. 효도하는 사람들한테 효도 크레딧을 주자. 국민연금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주자. 이런 것들입니다. 결론은 출산은 미래를, 우리 오늘 강조하는 효도는 현재를 지키는 정책이 될 수 있다. 우리 노인복지정책을 이렇게 새로운 인식을 가져보자라는 겁니다. 100세 시대 효는 우리 관계를, 부모와 자녀들과의 관계를 설계하는 복지국가의 복지정책의, 노인복지정책의 신장이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100세 시대의 주인공인 우리들이 이제 당당하게 요구하고 또 국가에서 응답을 할 때 진정한 복지국가는 완성될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재균 박사님이 행복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실 겁니다. 자, 우리 더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에 두 교수님이 효도에 대한 학술적인 이론 많이 강의하셨기 때문에
저도 5분 만에 줄여가지고 그냥 이야기 2가지나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초등학생이 유일하게 한 명이 앉아 있어요. 이로운 학생 일어나세요.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예, 제 강의를 들으려고. 5월 5일이 무슨 날이죠? 어린이날. 예, 정답 앉으세요. 5월 5일이 어린이날이고 8일이 어버이날이고 15일이 스승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이 가정의 달인데 우리가 저런 걸 앉혀놓고 참전개경 무슨 경전 이야기 자꾸 했는다고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한문 이론 다 빼고 이야기 2가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녀노소가 함께 행복한 게 진정한 효도입니다. 자, 방정환 선생이 어린이날을 만들었는데요. 밤에 늦게 어린이를 위한 동화책을 쓰시다가 칼을 든 청년이 강도가 들어왔어요. 돈을 내놔라고. 그래서 서랍에 모아놨던 한 달에 한 300만 원 생활비를 해가 1년치 하면 3,600만 원 아닙니까? 지금 돈으로. 그걸 돈을 그대로 강도에게 다 줬습니다. 강도가 받자마자 도망가려고 하는데 야, 돈 받았으면 고맙다 인사하고 가야지. 그냥 가면 돼? 그래서 도둑놈도 양심이 있으니까 들어서서 인사 빨리 하고 나갔습니다. 나가가지고 도망가다가 새벽에 형사한테 불신 검문으로 잡혔어요. 잡혀보니까 칼을 가지고 있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어디서 훔쳤느냐? 방정환 선생님 집에서 훔쳤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형사가 잡아와가지고 방 선생님한테 강도 잡아왔습니다 했더니 아닙니다. 내가 돈을 그냥 줬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풀어져가지고 그 강도가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강도 도둑놈한테도 사랑을 해주면 말이죠. 인간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평생 동안 그 집에서 급산 노릇 심부름꾼을 하면서 평생을 방정환 선생을 모셨습니다. 이것도 효도입니다. 강도를 사랑하는 것도 효도예요. 네. 한 가지 이야기도 합니다. 이제 3분 남았습니다. 17살에 시집을 가가지고 19살에 과부가 된 이야기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17살 시집 가서 17살에 저희 형님을 낳았거든요.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근데 자식도 없이 과부가 됐으니까 얼마나 인생이 허망합니까? 그래서 시부모를 모시는 것도 효도인데 이분은 시부모를 안 모셨기 때문에 효도를 하는 거예요. 시부모님 앉혀놓고 큰절을 올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를 놓아주시면은 제가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해서 바깥에서라도 효도를 하겠습니다. 왜냐? 동생네 작은 며느리가 있어요. 작은 며느리를 모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 방으로 돌아와가지고 면경, 요즘은 거울에는 옛날에 면경이라 했잖아요. 가위를 들고 긴 머리를 자르고는 신여성은 다 머리 잘랐잖아요. 와룡 열차를 타고 무작정 서울로 갔습니다. 그때는 경성이었죠. 그럼 아는 친척 없고 친지가 없으니까 식당에서 일을 합니다. 우리도 식당 다녀보지만 아가씨 김치 떨어졌으니 좀 더 갖다 주세요. 멸치볶음 더 갖다 주세요. 부탁하잖아요. 그죠? 그거는 진정한 효가 아닙니다. 떨어지기 전에 가서 살펴보고 미리 갖다 주는 게 효도입니다. 이 아가씨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사장님처럼 아주 정장게 생긴 노신사 한 분이 아가씨 월급 얼마 받느냐? 지금 돈으로 한 100만 원 받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월급을 2배를 줄 테니까 우리 집에 가정부로 그 자리에서 스카우트가 됐어요. 열심히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하고 쉬는 시간에 쉬면 되는데 다른 가정부들은 다 쉬잖아요. 그죠? 그 할아버지 할머니를 팔다리 주물러 주고 안마를 해줍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감동받죠? 아가씨 꿈이 뭐냐? 예, 제가 19살에 과부가 돼가지고 서울에 무작정 상경해서 왔지만 공부를 좀 하고 싶은데 정규 학교는 돈이 없어서 못 다니고 옛날에 야학이 있었잖아요. 야학이라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자기 돈으로 학비를 대주면서 야학을 보냈습니다. 야학에서 최우수 수석 졸업을 합니다. 마지막 꿈이 뭐냐 했더니 할아버지 할머니 일요일날 가시는 교회에 따라가고 싶습니다. 교회에서 좋은 이야기 듣잖아요. 그죠? 수석 졸업하는 바람에 100% 장학금을 줘가지고 일본으로 유학을 갑니다. 거기서도 최우수 졸업을 해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중고등학교 교사를 하고 그 다음에 교육청에 장학사도 하고 학위를 받아가지고 우리나라 최초의 여자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는 선교사들이 만든 거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만든 대학은 숙명여자대학교입니다. 숙명여자대학교의 초대
총장으로 취임한 분이 그 19살 과부입니다. 그러니까 신부모를 모시고 있어도 효도지만 나왔어도 효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 방정환 선생하고 숙민이대 초대 총장을 위해서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 어르신들, 진정한 효는 도둑놈도 사랑해야 되고 신부모를 과감하게 끊고 나가서도 효를 할 수 있는 이런 게 전 효도라고 봅니다. 하늘에는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 계십니다. 땅에는 우리를 사랑하는 이태성 이사장님 계십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오늘 이 자리에서 효의 진정한 철학이 뭔지를 깨닫고 가는 그런 유한 시간과 행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라고요. 몸에 평소에 배어 있는 걸 실천을 하는 것뿐이지 효를 하고 싶다고 제가 그 사단법인 한국 효도에 가서 안 하던 효를 막 어르신들한테 막 물 떠다 드리고 뭐 이렇게 심부름 하는 거 그거 갑자기 하려면 쑥스러워서 못 해요. 평소에 몸에 배어 있는 것을 그대로 실천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뿐이지 효는 별거 아니에요. 근데 서재균 박사님이 참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감사하는 뜻에서 우리 마지막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오늘 준비된 가정의 달 기념 제33회 대한민국 효행대상 강연회 및 시상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년에는 더 알찬 행사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하게 귀가하시기 바라며 나가실 때는 명찰을 반납하시고 상품을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우리 지금 남아